아들은 죽어가는데 잔치를요? 아들은 병실에서 산소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그 어떤 희망도 확답하지 못하던 날. 그런데 같은 시간 며느리의 집에서는 웃음과 음악이 흘렀고 고기 굽는 냄새가 병원 창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날 내가 본 건 며느리의 눈물도 아니었고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웃는 얼굴, 마음 놓고 춤추는 사람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언제나처럼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선옥은 플라스틱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은 채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어요. 밤새 화장실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치 자리를 비우는 순간 안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복도 천장의 형광등은 하얗게 빛났고 그 빛 아래 선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1시간 전쯤 회진을 돌던 의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온 상태고요.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선옥은 의사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요, 술도 담배도 잘 안 하는 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는 게 최선입니다. 의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자 선옥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꽉 막힌 채 숨만 가빠졌습니다. 복도 한쪽에선 며느리 유진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펜을 쥐고 있었어요. 보험 청구 서류, 입원 동의서, 추가 검사 동의서, 1장, 2장, 3장. 유진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고 또 넘기고 고개는 내내 숙여져 있었고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선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유진의 어깨는 가만히 있었어요.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선옥의 가슴 속에선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네. 선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느리가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차가운 게 아니라 무덤덤한 거라고, 어쩌면 무관심한 거라고 단정 지었어요. 아들이 저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며느리는 서류나 들여다보고 있다니. 선옥의 머릿속에선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어느 지역 축제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선옥은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자 복도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카트 굴러가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만 들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 창밖으론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유진은 서류 정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밖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선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한숨만 내쉬었어요. 유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공방 단골 손님들, 케이터링 예약 문의,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예정된 행사 관련 메시지들. 유진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고기 잔치 준비 어떻게 할까요? 손님들 많을 듯요. 유진은 메시지를 보낸 뒤 택시 호출 앱을 켰어요. 화면에 호출 중이라는 글자가 떴고 곧 기사님이 배정됐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옥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우연히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저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유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선옥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유진이 들고 있는 휴대폰 화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큰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선옥은 무의식적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일 고기 잔치 준비. 그 문장의 일부가 선옥의 눈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다 읽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 잔치, 손님이라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아들은 저 안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얘는 고기 잔치를 준비한다고? 선옥의 머릿속에 그 문장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울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유진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사라졌고 선옥은 다시 의자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선옥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세상은 방금 그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날 밤 선옥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어요. 고기잔치.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선옥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오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선옥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아들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찜질방 앞에서 만나자고 했던 날. 선옥은 새벽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시장에서 산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옷깃이 좀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선옥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가방 끈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며칠 전부터 준호에게 여자친구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공방을 한다더라. 케이크도 만들고 도시락도 만든다더라. 선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장사를 하는구나. 그럼 우리 형편도 이해하겠지. 오후 2시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코트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고 발에는 깔끔한 로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옅게 했지만 피부가 하했어요.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옥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서 와요. 추웠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눈엔 그 웃음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정중했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사람 같았어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선옥은 유진의 손을 힐끗 봤습니다. 손등은 매끄러웠고 손톱은 짧게 정리돼 있었어요. 반지 자국도 없었고 거친 데도 없었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유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유진 씨는 손이 참 곱네요. 손에 물 안 묻혀 봤겠어요. 말투는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유진은 그 말 속에 담긴 뭔가를 느꼈습니다. 유진은 손을 무릎 위로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설거지도 하고 반죽도 매일 하는데요. 제 손도 거칠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선옥의 말은 짧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만든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네. 선옥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벽이 하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양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선옥은 남편 영수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처음엔 시내 한식집으로 정했습니다. 선옥이 아는 집이었고 가격도 적당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사흘 전 유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저기 혹시 장소를 호텔 뷔페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저희 쪽 친척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요. 유진 어머니 말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옥의 귓속엔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한식집은 싫다는 거네. 우리 집이 창피한가 보지. 선옥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그쪽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옥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평생 뷔페 한번 못 가봤어도 잘만 살았는데 말이야. 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냥 상대 집 사정이 있나 보지. 너무 마음 쓰지 마. 마음 안 써요. 그냥 우습다는 거지. 선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유진의 집안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상견례 당일 호텔 뷔페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어요. 선옥은 그 자리가 낯설었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음식은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헷갈렸어요. 유진 쪽 가족들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양가 부모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말수는 밝게 웃으며 선옥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준호 씨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옥은 예의상 웃었지만 마음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말순의 옷차림, 말투, 몸가짐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말순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말할 때 손을 공손하게 모았어요. 선옥은 자신이 입은 투피스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돈 어른, 결혼식 날짜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글쎄요, 애들 사정 봐서 정해야죠. 그럼 예식장은요? 혹시 생각해 두신 곳 있으세요? 선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들 뜻대로 하려고요. 크게 할 생각도 없고요. 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옥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남편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뭐가요? 아니, 표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선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진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유진아, 일어났어? 유진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나갈게요. 빨리 씻고 나와. 시장 가야 해. 유진은 서둘러 옷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유진을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옥은 단골 가게들을 돌며 장을 봤어요. 유진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무거운 봉지들을 들고 선옥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한 생선 가게 앞에서 선옥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아이고, 선옥 씨. 이게 누구야? 며느리 데리고 왔네? 네, 언니. 우리 며느리예요. 어머, 손이 하얗네. 고생 안 해봤겠어. 선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칼질도 제대로 못해요. 앞으로 제가 많이 가르쳐야죠.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유진에게 잡채를 만들라고 했어요. 유진은 열심히 했습니다. 재료를 썰고 볶고 간을 맞췄어요. 1시간쯤 지나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선옥은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맛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요즘 애들 입맛은 이런가 보네. 유진은 멈칫했어요. 어머님, 간이 안 맞았나요? 아니, 맞긴 한데 뭐랄까, 우리 집 입맛이랑은 좀 다르네. 선옥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잡채를 내려다봤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거실에선 준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유진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유진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라니까.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 쪽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 좀만. 뭐? 선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말을 삼켰어요.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편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유진은 명절이 두려워졌습니다. 선옥은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을 조금씩 쌓아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나중에 병원 복도에서 더 크게 벌어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선옥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미역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호 생일이 다음 주였거든요. 미리 끓여서 냉동에 두려고 했어요. 미역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선옥은 국 끓이는 냄새를 맡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미역국이었습니다. 7시쯤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옥은 국을 한 국자 떠서 그릇에 담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미역국 끓였으니까 한 그릇 먹고 가. 엄마 바빠요.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빈속에 어떻게 나가. 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다음에 먹을게요. 주말에 집 올게요. 주말에도 바쁘다고 안 오잖아. 선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진짜 다음에요.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선옥은 창문 너머로 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선옥은 한숨을 쉬며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시각 집 한쪽 작은 방에서 유진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공방 겸 작업실로 쓰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주문서 3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까지 납품해야 하는 케이크와 도시락들이었습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버터를 녹이고 달걀을 풀었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돼. 오늘만. 유진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병원 정기 검사를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주문이 너무 많았어요. 전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준호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주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띄웠어요. 하지만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렸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땀이 났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죠. 준호는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다른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팀장님, 준호는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동료들이 달려들어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팀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준호의 휴대폰을 찾아 보호자 연락처를 뒤졌어요.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아내 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그 시각 유진은 공방에서 오븐 앞에 서 있었어요. 장갑을 끼고 케이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책상 저편에 놓여 있었고 진동 소리는 오븐 소음에 묻혔어요. 유진은 케이크를 식히고 생크림을 휘핑하고 데코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줄도 몰랐어요. 회사 동료는 할 수 없이 2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선옥이었어요. 여보세요? 선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강준호 팀장님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팀장님이 회의 중에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선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선옥은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제대로 신겨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준호가 쓰러졌대요. 병원 간대요. 뭐라고? 영수도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선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먹였어야 했는데 선옥은 자책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그래도 붙잡고 먹였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안 났을 텐데 선옥의 머릿속에 며느리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호가 요즘 힘들어하는 걸 며느리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선옥은 점점 화가 났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선옥은 응급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검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 앞으로 뛰어왔어요.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보는요? 여보는 어디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선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안에 있어요. 검사 중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아내예요. 선옥은 말을 삼켰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유진은 그 시선을 받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일이 남편보다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응급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얀 커튼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몰랐어.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온 전화들이었어요. 유진은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유진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병원비, 입원비, 검사비, 당장 얼마가 필요할지 몰랐습니다. 공방 통장엔 여유가 없었어요. 이번 달 대출 이자도 아직 안 냈습니다. 어떻게 하지? 유진은 계산을 시작했어요. 카드 한도는 얼마 남았는지, 급하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선옥은 며느리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남편이 저 안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서운함이 쌓였어요. 저 애는 걱정보다 계산부터 하는구나. 선옥은 틀렸습니다. 유진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걱정은 눈물로 나오지 않고 계산으로 나왔어요. 그게 유진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옥은 아들을 걱정했고 유진은 병원비를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충격은 같은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낼 씨앗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의사가 나왔습니다. 선옥과 유진은 동시에 일어났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고 심장에도 무리가 있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남편 영수가 부축했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의사에게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환자실 입원이라 부담이 될 겁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과 유진은 복도 양쪽 끝에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병원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입원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옥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영수증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치금, 검사비, 약값, 보호자 식대. 영수증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선옥은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가 4장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카드를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가장 한도가 많이 남은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선옥은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선 유진이 사회복지사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사회복지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기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소득 기준이랑 재산 기준이 있어요.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해요. 유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득 증명서, 재산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음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시네요. 재산도 기준을 약간 넘고요. 그럼 지원을 못 받나요? 죄송하지만 현재 기준으론 어려울 것 같아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막막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교회, 직장 동료분들 계세요? 네, 있긴 한데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은 모금 행사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금 행사.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유진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공방 단골 고객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 동네 엄마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진은 벤치에 앉아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케이터링을 활용한 감사 모임. 유진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고깃집을 빌려서 음식을 대접하고 남편의 상황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날 밤 유진은 집에 돌아가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공방 단골 고객 15명, 남편 회사 동료 8명, 동네 엄마들 5명, 모두 28명이었어요. 유진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제 남편 준호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손가락이 멈칫했어요. 유진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을 이어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고깃집에서 조촐하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호 씨 회복을 함께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수익 일부는 병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편하게 와주세요. 메시지를 다 쓰고 나서 유진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순식간에 대화방에 올라갔어요. 곧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힘내세요. 꼭 갈게요. 준호 팀장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맞춰서 갈게요. 힘내세요. 유진은 답장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날 밤 11시쯤 유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만 가끔 지나다닐 뿐이었습니다. 선옥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선옥은 눈을 떴습니다. 못 자요. 눈만 좀 붙이고 있었어요. 제가 지킬 테니까 어머님은 좀 쉬세요. 괜찮아요. 선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선옥은 유진을 힐끗 봤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요. 유진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선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때 선옥의 시선이 유진이 앉았던 자리로 향했어요. 벤치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였어요. 선옥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진동이 한 번 울렸어요. 알림이 온 거였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진동이 또 한 번 울렸어요. 선옥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잠금 화면에 알림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유진 씨, 고기 몇 인분 준비할까요? 손님 많을 듯 하니까 넉넉하게 준비해요. 토요일 저녁 6시 맞죠? 메시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선옥은 그 문장들을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기, 손님? 선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선옥은 얼른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선옥은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선옥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유진아, 뭐 준비하는 거 있어?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 휴대폰 보니까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임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었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공방 일 때문에요. 주문건이 좀 들어와서요. 선옥은 그 대답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런 때도 일 생각을 해?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해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고기, 손님 준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낮 선옥은 병원 보호자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보호자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 보호자가 선옥에게 물었어요. 사모님은 며느리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나 봐요? 선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와주긴요. 일한다고 바빠 죽겠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다른 보호자가 맞장구를 쳤어요.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요. 며느리가 지금 잔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잔치요? 네. 휴대폰 보니까 고기 준비한다고 손님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호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잔치를 준비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선옥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세상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선옥은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때 유진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선옥은 유진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어요. 유진아, 너 잠깐 집에 다녀와. 왜요, 어머님? 내가 여기 지킬 테니까 넌 집 가서 쉬어. 괜찮아요. 저도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그냥 가. 선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 표정을 봤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유진은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꾸 밀어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진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토요일 모임 끝나고 나면 어머님께도 말씀드려야겠다. 유진은 모임이 잘 끝나면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생각은 달랐어요. 선옥은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저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얘는 고기 굽는다고 난리야. 선옥의 오해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유진은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고깃집 입구를 오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박스 3개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가방 끈이 파고들어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감사 카드 50여 장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고깃집 사장은 미리 약속한 대로 안쪽 룸을 정리해뒀습니다. 벽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 이름 석자와 함께 꼭 다시 웃을 날이 오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유진은 그 글씨를 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야만 울음이 터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사모님, 손님들 오시기 시작하는데요. 직원의 말에 유진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공방 단골 언니들이 들어섰어요. 모두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죠. 유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 우리 언제 남일이야. 다 같이 힘내보자고.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는데 목구멍 어딘가가 자꾸 막혀왔어요. 고맙다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또 숙였죠. 남편 회사 동료들도 도착했습니다. 15명쯤 됐을까요? 모두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어요. 한 명이 유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 형은 좀 어때요? 아직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유진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얼른 자리를 안내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앉기 시작하자 고깃집 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석쇠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회식 자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건지,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건지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죠. 유진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선옥은 고깃집 입구에 서서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소주잔이 오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크게 웃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선옥의 시선이 유진을 향했습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과 홀을 오가며 고기 접시를 나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유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주변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어머님, 왜 여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옥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 준호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 거 잊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그릇 소리도 멈췄어요.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봤죠.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여기서 고기 굽고 술 마실 기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내 남편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선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에 가까운 떨림이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이 사람들이 왜 모인 건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준비했는지 설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차가웠어요. 어머님, 말은 나중에 해. 나 먼저 갈게. 선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돌아서서 고깃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깃집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집어들었고 또 누군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공방 단골 언니가 다가와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다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설명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가버렸고 자신은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계속하세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유진은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깃집 앞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저 멀리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옥은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유진은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아들을 향한 걱정과 며느리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뒤섞여 흐르고 있다는 걸요. 유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깃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의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봉투를 조용히 유진 손에 쥐어주고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유진은 텅 빈 고깃집에 혼자 남아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현수막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남편 이름이 적힌 글씨를 보며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걸까요?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한 걸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는 것만큼은요. 고깃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선옥은 시골에 사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야. 어머, 선옥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지만 친구의 음성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선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30분 넘게 이어졌어요. 고깃집 이야기, 병실에서의 냉랭한 모습, 그리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이는 며느리의 태도까지요. 선옥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마지막엔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명자야, 나 뭘 잘못한 걸까? 아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잘못된 거야? 명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선옥아. 요즘 서울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시대랑 다르다니까.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시집 식구는 뒷전이지. 그 말이 선옥의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그래,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구나. 선옥은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죠. 명자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땐 생각도 못할 일인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 그리고 선옥아. 혹시 그 집 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요즘 잔치 같은 거 한다는 게 보통 돈이 필요할 때 그러잖아. 모금이니 뭐니 하면서 선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모금? 그럼 그날 고깃집 모임도 돈 때문이었다는 건가? 아들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그럼 우리 아들한테 기댈 생각이었던 거야?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빚 많다며. 집도 빚내서 사고, 차도 빚내서 사고. 선옥이네 며느리도 그럴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명자의 말은 선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빚, 돈, 모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얽히고 설켰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선옥은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가 푹 꺼져 있었어요. 남편 영수가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어? 목소리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명자하고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 선옥은 대답 대신 된장찌개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요즘 세대는 우리랑 좀 달라. 유진이도 나름대로 일하느라 바빴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선옥이 돌아섰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맨날 그렇게 유진이 편만 들어. 우리 아들은 생각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몰라. 어제 내가 고깃집에서 뭘 봤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섞인 떨림과 분노를 느꼈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다툼이 될 게 뻔했죠. 그날 오후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선옥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마주쳤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죠. 어머님, 아드님은 좀 어때요? 옆 병실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나저나 며느님은 안 보이시네요? 그 말에 선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어젯밤 고깃집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일이 바빠서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하나 봐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른 보호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선옥은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확신을 굳혔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날 저녁 병원비 청구서가 또 한 번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는 선옥의 손이 떨렸어요.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중환자실 비용, 각종 검사비, 약값,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치료비까지. 선옥은 그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유진 친정에 전화를 걸어야겠다고요. 사돈끼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든 선옥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 말순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 저예요. 강선옥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경직돼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나 봅니다. 아,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쌓인 감정은 이미 터질 준비가 돼 있었어요. 따님이요, 지금 뭘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네, 유진이가요? 어제 고깃집에서 큰 모임을 했다던데요. 우리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말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돈 어른,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고기 굽고 웃고 떠들고.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말순도 요즘 힘든 상황이었어요. 반찬 가게는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고 대출 이자는 밀려 있었죠. 딸이 사위 병원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걸려온 사돈의 전화는 말순에게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병원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연 거예요? 병원비가 부족해서요? 말순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투에 담긴 뜻을 알아챘거든요. 사돈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빚 많다며요. 우리 아들한테 기대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어른,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사돈 어른 아드님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돈 보고 결혼했다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대화는 점점 더 꼬여만 갔어요. 우리 딸은 지금 죽어라 일하면서 병원비 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병실에서 밤새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은요?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요?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주눅이 들었거든요. 사실 선옥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많이 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끊어졌어요. 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며칠 뒤 선옥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금융 쪽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선옥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드님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응, 좀 힘들어. 순이는 선옥의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요즘 중환자실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며느리가 좀 대고 있어. 아, 며느리분이요. 근데 선옥 씨, 며느리분 집안은 괜찮은가요? 선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순이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며느리분 친정이 대출을 좀 많이 받았다던데요. 선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찬 가게 하신다며요? 거기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순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도 사업자 대출 받으셨다던데요. 케이터링 일 하시잖아요. 요즘 그쪽 경기가 안 좋아서 선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순이의 말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 집안이 빚이 많다는 게 사실이라면 혹시 정말로 아들한테 기대려고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선옥은 남편 영수 몰래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낸 병원비, 자신이 낸 병원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돈까지. 숫자를 적다 보니 현기증이 났어요. 그래, 저 집이 우리 아들한테 기대고 싶어 하는 거구나. 선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명자의 말, 다른 보호자들의 말, 순이의 말까지 모두 합쳐지며 선옥의 머릿속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돈 때문에 결혼했고 지금도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지만 선옥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지를요.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도 선옥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선옥은 손에 든 종이컵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남편 회사 동료인 김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김 차장님.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준호 형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김 차장은 과일 바구니를 옆 의자에 내려놓고 선옥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모임 아시나요? 선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깃집 이야기였죠.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알아요. 제가 직접 갔었으니까요. 김 차장은 선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다는 걸 짐작했던 거예요.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죠?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고기 구워 먹고 떠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김 차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조금 구겨진 흰색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셨어요? 선옥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뭔지 몰라 망설이다가 천천히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 팀장 회복 기원 자금 모임. 선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드를 펼치자 안쪽에는 더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준호 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입니다. 함께 모여 준호 형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선옥은 카드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복 기원 모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예요? 김 차장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선옥에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고깃집 안쪽 룸이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야, 다시 일어나자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두 번째 사진에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초콜릿 글씨로 다시 함께 웃을 날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는 사람들이 봉투를 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 봉투들을 받으며 한 손으로 눈가를 닦고 있는 장면이었죠. 선옥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어머님. 그날 모임은 회식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준비한 모금 행사였어요. 김 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선옥의 귓가에는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이요. 그날 몇 주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하시고 공방 단골분들한테도 부탁하시고 케이크도 직접 만드셨고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김 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께요? 아마 말씀드리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병원비 때문에 모금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 모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김 차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사모님이요, 웃는 척 하면서 계속 주방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뒤에서 우시는 거 봤어요. 울었다고요? 네. 손님들 안 보이는 곳에서요. 손으로 얼굴 가리고 어깨가 흔들리더라고요. 저희가 괜찮으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고 선옥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막힌 것 같았어요. 그날 고깃집에서 봤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모습, 손님들 맞이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소리를 질렀을 때의 창백한 얼굴까지요. 사모님이요, 사실은 케이터링 일도 접으려고 하셨대요. 네. 병원비 감당하려면 일을 더 해야 하는데 병간호도 해야 하니까요.
근데 공방 사장님이 말렸대요. 일 그만두면 돈은 어떻게 하냐고. 김 차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대부분을 사모님이 내고 계세요. 카드 결제 내역 보니까 거의 매일 결제가 되더라고요.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대고 있었다고요?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모은 돈도요. 전부 병원비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김 차장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사진들이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날 찍은 사진들이에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유진이 현수막을 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손님들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 표정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케이크를 자르는 유진의 모습이 있었어요. 칼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죠. 선옥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차갑게만 대했던 거죠. 어머님,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아침 6시부터 공방 가서 일하시고 저녁엔 병원 오시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주문 받으시고 김 차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런 거 모르셨죠? 사모님이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랐죠. 제가요, 한 번은 새벽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사모님 봤어요. 컵라면 사시더라고요. 그게 저녁이라고 하시던데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컵라면으로 저녁을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고요? 김 차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날 왜 그런 모임을 준비했는지요. 제 생각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김 차장이 떠나고 나서 선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드와 사진들이 쥐어져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다시 보며 선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복 기원 모임. 그건 잔치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준비한 간절한 마음이었죠. 사람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했던 거였어요. 선옥은 그날 고깃집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준호 누워 있는 거 잊었어? 그 말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해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고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선옥은 아들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유진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손등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선옥은 의자에 앉아 다시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현수막에 적힌 글씨, 케이크 위에 문구, 봉투를 건네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게 며느리의 사랑이었고 간절함이었어요. 선옥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선옥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답장이었어요. 네, 어머님. 언제가 좋으세요? 선옥은 그 짧은 문장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요. 선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 카페에서 보자. 엄마가 커피 살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선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선옥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보호자 휴게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며느리의 모습만 맴돌았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사과해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요. 그날도 선옥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선옥은 손에 든 종이컵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남편 회사 동료인 김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김 차장님.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준호 형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김 차장은 과일 바구니를 옆 의자에 내려놓고 선옥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모임 아시나요? 선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깃집 이야기였죠.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알아요. 제가 직접 갔었으니까요. 김 차장은 선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다는 걸 짐작했던 거예요.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죠?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고기 구워 먹고 떠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김 차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조금 구겨진 흰색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셨어요? 선옥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뭔지 몰라 망설이다가 천천히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 팀장 회복 기원 자금 모임. 선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드를 펼치자 안쪽에는 더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준호 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입니다. 함께 모여 준호 형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선옥은 카드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복 기원 모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예요? 김 차장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선옥에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고깃집 안쪽 룸이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준호야, 다시 일어나자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두 번째 사진에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초콜릿 글씨로 다시 함께 웃을 날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는 사람들이 봉투를 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 봉투들을 받으며 한 손으로 눈가를 닦고 있는 장면이었죠. 선옥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어머님. 그날 모임은 회식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준비한 모금 행사였어요. 김 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선옥의 귓가에는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이요. 그날 몇 주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하시고 공방 단골분들한테도 부탁하시고 케이크도 직접 만드셨고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김 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께요? 아마 말씀드리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병원비 때문에 모금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비, 모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김 차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사모님이요, 웃는 척하면서 계속 주방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뒤에서 우시는 거 봤어요. 울었다고요? 네. 손님들 안 보이는 곳에서요. 손으로 얼굴 가리고 어깨가 흔들리더라고요. 저희가 괜찮으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하시고 선옥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막힌 것 같았어요. 그날 고깃집에서 봤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 흘리며 뛰어다니던 모습, 손님들 맞이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소리를 질렀을 때의 창백한 얼굴까지요. 사모님이요, 사실은 케이터링 일도 접으려고 하셨대요. 네. 병원비 감당하려면 일을 더 해야 하는데 병간호도 해야 하니까요. 근데 공방 사장님이 말렸대요. 일 그만두면 돈은 어떻게 하냐고. 김 차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대부분을 사모님이 내고 계세요. 카드 결제 내역 보니까 거의 매일 결제가 되더라고요. 선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대고 있었다고요?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모은 돈도요. 전부 병원비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김 차장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사진들이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날 찍은 사진들이에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유진이 현수막을 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손님들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 표정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케이크를 자르는 유진의 모습이 있었어요. 칼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죠. 선옥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차갑게만 대했던 거죠. 어머님,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아침 6시부터 공방 가서 일하시고 저녁엔 병원 오시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주문 받으시고 김 차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런 거 모르셨죠? 사모님이 말씀 안 드렸으니까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몰랐죠. 제가요, 한 번은 새벽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사모님 봤어요. 컵라면 사시더라고요. 그게 저녁이라고 하시던데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컵라면으로 저녁을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고요? 김 차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날 왜 그런 모임을 준비했는지요. 제 생각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김 차장이 떠나고 나서 선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드와 사진들이 쥐어져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다시 보며 선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복 기원 모임. 그건 잔치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준비한 간절한 마음이었죠. 사람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했던 거였어요. 선옥은 그날 고깃집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준호 누워 있는 거 잊었어? 그 말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아니,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해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어요.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고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선옥은 아들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유진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손등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선옥은 의자에 앉아 다시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현수막에 적힌 글씨, 케이크 위에 문구, 봉투를 건네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게 며느리의 사랑이었고 간절함이었어요. 선옥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선옥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답장이었어요. 네, 어머님. 언제가 좋으세요? 선옥은 그 짧은 문장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요. 선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 카페에서 보자. 엄마가 커피 살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선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선옥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보호자 휴게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며느리의 모습만 맴돌았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선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사과해야 할 때였어요.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요.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죠. 선옥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침대를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 숫자들이 깜빡거리고 가느다란 호흡 소리가 기계음에 묻혀 들렸어요. 오후부터 준호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간 수치가 다시 튀어올랐죠.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선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유진도 급히 달려왔고 말순 역시 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 끝 대기실에 각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선옥은 손톱 밑을 뜯다가 피가 조금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최소 48시간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선옥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유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고 말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렸죠.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선옥은 목이 말라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캔커피를 뽑으려는데 옆에 말순이 서 있었어요. 말순도 똑같이 자판기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옥이 먼저 커피를 뽑았고 말순은 그 옆에서 녹차를 골랐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김이 피어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선옥은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고깃집까지 찾아갔어요. 사람들 앞에서 소리도 질렀고요. 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화가 났어요. 아들이 저 안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잔치나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선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잔치가 아니라 병원비 마련하려고 유진이가 애쓴 거였다는 걸요.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희 딸이요.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혼자 알바 2개 뛰면서 대학 다녔어요. 저희가 가게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애한테 손 한 번 제대로 못 내밀었죠. 선옥은 말순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결혼할 때도 딸이 그러더라고요. 시댁의 빚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다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수는 종이컵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근데 사위가 아프니까 딸이 얼마나 혼자 견뎠겠어요. 병원비에 공방일에 저희 집 대출까지. 웃는 척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컵 위에 동그란 물방울이 번졌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우리만 힘든 줄 알았어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말순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빗소리가 그 울음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받고 사돈댁한테 따져 물었을 때
제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그때 제 상황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할 걸 그랬어요. 선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서 따지듯이 물었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며 카트를 밀었고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선옥이 종이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처음부터 유진이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말순이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그랬어요. 손에 물 안 묻혀봤겠다. 시집살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들었으니까요. 선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명절 때 새벽에 깨워서 시장 데려갔을 때도 진짜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못하나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내 아들이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할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 고생은 유진이가 더 많이 하고 있었네요. 선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한 게 뭐예요? 믿어준 적도 없고 편 들어준 적도 없고 그러면서 왜 날 안 따르냐고만 생각했죠. 말순이 조심스럽게 선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돈댁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선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발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빗소리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후회되는 게 많아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딸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고생시키고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시집 보낼 때도 뭐 하나 든든하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우리 이제라도 잘해봐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깨어나면 그때는 제대로 해보자고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속마음 이야기하면서.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네, 그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거친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나와 중환자실 면회를 잠깐 허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옥과 말순, 유진이 함께 들어갔어요.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고 모니터 숫자도 안정적이었어요. 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옥은 반대편에서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말수는 침대 끝에 서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유진은 느꼈습니다. 여보, 나야. 들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눈꺼풀이 살짝 움찔했어요. 선옥은 숨을 죽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계속 말 걸어주세요. 세 사람은 준호를 둘러싸고 서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빗소리는 멈췄고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재활치료 병동으로 옮겨진 지 2달째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보조기구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선옥은 매번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걸어갈게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선옥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손을 뻗었다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넘어질까봐, 무릎에 힘이 풀릴까봐 마음이 졸했어요. 유진은 매일 오전에 공방 일을 마치고 오후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늘 작은 보온병과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죠. 하나는 남편 것, 하나는 시어머니 것이었어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오늘은 닭가슴살 야채볶음이요. 아이고, 맨날 미안하네. 내가 해와야 하는데. 선옥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많이 드셔야 해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진 건 5월 초였습니다. 의사는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이요법 잘 지키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퇴원하면 뭐 먹고 싶은지 알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뭔데?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선옥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까짓 거 언제든 해줄 수 있지.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옥은 시장 반찬가게 한쪽 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빈 김치통과 낡은 선반을 치우고 작은 테이블 4개를 들여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장사도 바쁜데. 남편 영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할 거야. 보호자들 밥 좀 먹이려고. 선옥은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밥? 암 환자 보호자들 병원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그 사람들한테 국밥 한 그릇씩 무료로 주려고. 영수는 한참을 선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내가 도울 게 뭐 있어? 테이블 좀 더 닦아줘. 손님 받을 만하게. 첫 번째 무료 국밥 데이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선옥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사골을 고았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3시간 넘게 끓였습니다. 유진이 9시쯤 가게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 여러 개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디저트예요. 오늘 오시는 분들 드시라고요. 아이고, 이걸 언제 만들었어? 어젯밤에요. 별거 아니에요. 유진은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하나씩 놓으며 웃었습니다. 선옥은 며느리의 손등을 보았어요. 반창고가 2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손 다쳤네? 아, 이거요? 오븐에 살짝 데었어요. 괜찮아요. 선옥은 며느리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밤새 반죽을 치대고 칼질을 하고 설거지를 한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선옥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야말로요, 어머님.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병원 복도에서 본 얼굴들이었어요. 지친 표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 선옥은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요새 밥이 넘어가질 않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국물 오랜만이네요.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도 몇 달 전엔 저랬었죠. 밥 한 술 제대로 못 넘기고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들었던 날들이었어요. 말순도 11시쯤 가게로 왔습니다.
큰 찜통을 들고 왔어요. 사돈댁, 이거 밑반찬이에요. 오늘 새벽에 만들어 왔어요. 어머, 이걸 언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사돈댁이 국 끓이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야. 말수는 찜통을 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무생채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 많이 오네요. 말순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선옥은 국을 더 끓이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테이블을 돌며 반찬을 나눠 담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준호도 왔습니다. 아직 걸음이 느렸지만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서빙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무리하지 마. 저기 앉아 있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돌며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그가 환자였다는 걸 알고는 놀라워했어요. 아니, 저분이 그때 아프셨다는. 네, 맞아요.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유진이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남은 국밥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23명 오셨네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더 많이 오겠어요. 소문나면. 말순이 국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료비가 더 들겠네.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공방 수익 일부 보탤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반찬 재료비는 낼게요. 말순도 거들었습니다. 선옥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들 고맙네요. 진짜로. 며칠 후 유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응? 그때요. 고깃집에서 모임했던 날 있잖아요.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실은요, 어머님도 부르고 싶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겁이 났어요. 어머님이 또 서운해 하실까봐, 제가 뭘 잘못하는 건 아닐까봐. 선옥은 행주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준비했어요. 근데 그게 더 큰 오해를 만들었죠. 선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다음에 또 뭐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알았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선옥이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잔치할 땐 나부터 불러. 고기는 내가 쏠 테니까. 유진이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옥도 따라 웃었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느 때처럼 붐볐어요. 선옥과 유진, 말수는 장을 보러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뭐 살까? 선옥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국밥 데이 때 쓸 거요? 저는 양파랑 당근 좀 사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금치하고 콩나물 살게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선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고깃집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 상처였고 오해였고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서로의 속마음을 모른 채 더 멀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인생의 잔치가 꼭 웃음뿐인 날에만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 오해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어머님, 뭐 생각하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선옥은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으며 내일의 밥을 짓기 위해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실에서 아들을 잃어가던 그날 나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떠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곁에 남아 있었냐는 것이라는 걸요. 잔치 소리도 고기 냄새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끝까지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 닿지 않아 미워진 날이 있었다면 오늘만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